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네. 평균 점수가 지난주보다 한 8점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최고 득점자가 지난주에는 5점반에 80점이었는데 지금 67.5. 딱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부러 계산 문제를 이제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10문제였는데 11문제를 냈죠. 네. 그리고 이론 문제에서도 답이 바로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답을 숨겨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명확하게 잘못된 게 없어 보이고 옳은 게 없어 보이는 내용이 정답인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연습은 뭐였냐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건데 이 내용 자체도 연습을 하는 거지만 오늘 연습의 포인트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그 답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나머지 4개 틀린 것을 아는 거야, 정확하게. 그럼 나머지 하나가 옳은 거겠죠? 이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연습을 잘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와 같이 문제를 내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모의고사도 제가 시간을 얼마를 들여서 만든 거냐면 거의 한 20시간을 들였나 봐요. 실제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20시간인 거예요. 해설까지 다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지문들을 하나하나 잘 익히시면 그 안에서 답으로 체크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걸 목표로 지금 모의고사를 내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1번부터 볼까요? 네. 1번. 서비스 문제였죠. 근데 1번부터 보기 좋게 틀리고 나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네. 1번은 다 맞췄네요. 네. 여기 보세요. 이게 말하자면 수학에서의 집합과 같은 애죠. 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 번 봤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법경기로 나눠져 있었는데 법률적은 우리가 잘 아는 건 모르는 것, 우리는 법률 잘 모른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 잘 모르는 거였어요. 협의 부동산이 있었죠. 걔는 어디에서 정의가 됐죠? 민법에서. 그래서 걔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하더라. 협의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었어요. 플러스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관련 법규, 걔는 민법이 아니었죠. 관련 법규상의 저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것. 그게 바로 뭐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었어요. 맞나요? 그 둘을 합쳐서 넓어진다. 그래서 무슨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표현도 썼던 거죠. 그 다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판단할 때는 우리는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형성하고 자본도 모은다고 해도 돼요.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을 내다 판다. 그게 경제 활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생산재, 상품, 자산인가요? 맞죠?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보는 거였어요. 그 다음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물리적 자를 붙여보면 간단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환경, 물리적인 자연, 물리적인 공간도 있었죠. 부동산은 3차원 입체 공간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설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틀렸다고 시험 점수가 낮았다고 심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수가 낮았다 그러면 내가 약점인 부분들만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것만 잘 메꾸면 내가 고득점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지. 발상의 전환이. 맞아요? 그렇지 않고 이것만 점수에 연연해서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두시고. 이런 문제가 나와줬으면 좋겠죠. 그 다음 2번. 토지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소지는 얘가 힐소자였어요. 개발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개발이 되기 전이다, 개발된 후다.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산업으로 이용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얘를 원상태 그대로의 땅이라고 해서 뭐라고도 한다? 원지라고도 하더라. 원지. 1번 5. 2번.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법률상 하나의 등록 단위가 필지였죠. 그럼 감정평가상 가격순위 비슷한 1단의 토지는 뭐였다? 획지였다. 걔가 획감 이렇게 기억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할 때는 무엇의 숫자만 본다? 획지의 숫자만. 그래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구성하면 가격 수준이 서로 같은 하나니까 걔를 구분해서 평가한다? 일괄해서 평가한다? 일괄해서 평가한다. 근데 하나의 필지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되면 걔는 무슨 평가한다? 가격순이 서로 다르니까 구분 평가한다. 기억되셔야 돼요. 그래서 2번도 3번 포락지는 강포자에 떨어질 낙자였죠. 원래는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하천 등에 바다 등에 떨어진 토지. 그래서 하천이나 바다로 바뀌어버린 토지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음대로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락지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빈지가 딱 나오면 뭐와 연결을 해야 되죠? 법지. 그럼 법과 실익 둘 다 있는 게 보통인데 법만 있고 실익이 없는 땅은 뭐고? 법만 있고 실익이 없는 건 법지고. 그게 경사면의 토지였죠. 그럼 반대로 법으로 소유할 수 없지만 사용에 실익이 있는 땅이 뭐였죠? 빈지, 바닷가 토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맞죠? 그 다음 5번. 부지는 포부 기억나세요?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였죠. 건축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다. 땡땡 부지라고 나오면 그 땡땡이 그 토지의 용도다.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이미 틀렸죠? 건부지 중 건물 짓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법률상 비워둘 수밖에 없는 땅. 걔를 뭐라고 한다? 공지. 공한지는 공한계 더붙길 바라고 방치해둔 토지. 투기 목적의 토지. 공한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토지는 휴한지. 그냥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은 놀유자. 유휴지. 기억나시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은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 선하지. 위험하니까 가치를 깐다. 선하지 감가를 행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내용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2번에 5네요. 5번. 되셨죠? 근데 이것도 그닥 아니 그래도 정답률이 아까보다 낮긴 낮지만 한 80% 되네요. 그 다음 3번.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제가 지방세가 나오면 이 지방세를 지역세로 고쳐서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지역별로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럼 지역자가 나오면 지역 간, 지역별, 지역에 국한된다.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동성이었죠? 그럼 부동성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니은. 투자 시 장기적인 배려의 필요성과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 영재, 임소영 기억나세요? 그래서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영속성. 소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이라는 개념이 없더라. 영속성. 장기적 개념,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영속성. 걔밖에 없어요. 특성 중에는. 그래서 영장류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달라지나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치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거죠. 따라해보세요. 영재, 임소영. 예, 그러니까 얘는 영속성이네요. 그럼 이미 답은 나왔나요? 답 2번이죠. 끝인 거죠. 여기서 시간들을 아껴 써야 돼요.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디귿, 최유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그럼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더라. 걔가 용도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그 용도의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용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네요. 그 다음 리을,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해야 되나요? 근데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면 비교를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다 다르니까 무슨 분석을 한다? 개별 분석. 그래서 개별 분석은 뭐 때문에 하는 거다? 무슨 특성? 개별성. 이거 다른 거 대답하기가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제가 괄호를 읽으라고 했나요? 읽지 말라고 했나요? 읽지 말라고 했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정상지이다 이런 거 빼놓고는 읽을 필요 없다고 했죠. 이걸 읽느라고 시간을 보내시면 안 돼요. 자, 이제 1번.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했다.
왼손 올리고 오른손 올리는데 얼마만큼 올려야 될지 모르죠.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럼 초과를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가 되고,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도 거래량 증가. 그럼 증가니까 거래량은 빼도 박도 못하게 증가. 맞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번 O. 2번.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얘는 뭐죠? 수직? 수평선. 얘를 그려놓고, 그러면 상하 변화가 없다? 가격은 불변이죠. 량의 변화는 커요, 작아요? 좌우 변화는 양, 상하 변화는 가격. 기억하시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초과 공급이네요. 그럼 원래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가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감소니까 거래량 감소. 끝. 이렇게 바로 판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죽어라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3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그럼 얘는 뭘 그리고? 수직선을 그려놓고 칠판이 쪽. 이걸 아직도 헷갈려서 못 풀면 안 돼요. 가격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상하 변화. 가격은 많이 변하죠, 지금. 상하 변화가 크잖아. 좌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양의 변화가 불변이죠. 그래서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균형 거래량이 불변이고 가격은 많이 변하는 거죠. 네. 제발, 아직도 이걸 모르네.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거래량, 수요량, 공급량이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좌우로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고? 양이 움직이는 거고. 상하는 가격이다? 그거 갖고 문제를 계속 푼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이면 뭐의 변화는 큰데? 가격의 변화는 큰데 양의 변화는 없다? 그럼 양이 불변인지 보시는 거예요? 양 불변 맞죠? 그럼 가격은 공급 증가하면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하락인데 많이 하락 맞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뽑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얘는 실은 한 줄 수평선은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굵기가 사실은 얘기하면 이런 거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가격 변화가 아예 없어요? 작게 일어나요? 가격은 작게 변하는 거고 양의 변화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서 출발이니까 초과 수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인데 더 작게 상승 맞나요? 가격 변화 작죠? 그럼 얘가 더 탄력적이 되면 더 이렇게 늘어나겠네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균형 거래량은 더 많이 증가한다? 얘 증가한데 많이 증가 맞잖아요. 좌우 변화가 크니까. 그려보면 바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 5번. 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더 비탄력적인 경우에 지금 뭐가 더 비탄력적이랍니까?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래요. 그럼 공급자가 힘이 더 약하죠. 그럼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나요? 공급 비용의 증가, 조세의 증가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게 기억이 나시면 되죠. 그래서 보유세가 증가하면 이 공급 비용, 보유세가 증가된 만큼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급 비용이 증가한 것이니까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한다? 떠넘기고 싶어 한다? 떠넘기고 싶어 하는데 뭐의 상승으로 떠넘긴다? 가격의 상승, 임대료의 상승으로 떠넘기는 거죠. 누구에게? 수요자, 임차인에게 떠넘기는데 이때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니까 많이 떠넘긴다, 적게? 적게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은, 임대료 가격의 상승은 더 많이 나타난다, 더 적게? 더 적게 상승하겠죠. 이게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공급 비용의 증가는 뭐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뭐의 상승? 가격의 상승? 맞아요. 가격의 상승, 임대료의 상승으로 떠넘기는 거죠. 만약에 기억 안 나시면 생각해 보세요. 설탕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사탕수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공급 비용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그 공급 비용 증가된 만큼을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싶어 해요? 자기 혼자 그냥 부담해요?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죠. 그럼 별도의 명세서를 보내서 떠넘긴다고 그랬어요? 가격의 상승으로 떠넘겨요? 가격의 상승으로 떠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된 만큼 누구에게 부담시킨 거다? 수요자에게 전가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니까 얼마 못 떠넘기니까 가격의 상승이 조금 나타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끝난다고요.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푸실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보나마나 확인 안 해봐도 분명 지금 답이 5번인데 정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절반 이하밖에 못 맞춰요 지금.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이 유형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건 무조건 맞춰야 돼요.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 5번.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는 QS는 200 플러스 3P, 수요함수는 QD는 1000-2P인 상태에서 정부가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해서 임대료를 200만 원으로 규제했답니다. 시장에 나타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요령이 뭐냐면 개념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는 최고가격제인가요? 최고가격제를 몰라요? 또? 최고가격제잖아요. 최고가격제.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수요자가 피해를 입으니까 정부가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급자 보고 너희들 가격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아라.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그어버린 거죠.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최고 가격을 그어버린 거죠. 네. 원래 균형 가격보다 높은 낮은 수준을 규제하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낮은 수준을 규제해야지만 균형점의 이동이 생겨서 누구 삐치고 공급자 삐치고 공급자는 삐친 김에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 잘 만들고 대충 만들고 주택의 질적 수준에 저하 나타나죠. 수선을 기피하죠. 암시장 형성해요. 음성적인 비용 출연해요. 맞죠? 그 내용들이 다 언제만 나타난다? 원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짱구 기준이 있어서 균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해 놓고 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제 가격을 결정지어 버리면 어차피 이 균형 가격에 있어 거래가 된다. 그래서 높은 수준을 규제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 얘기했던 거 계속 기억나세요? 그거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를 원래는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는 이걸 요구한 거예요. 임대료를 얼마로 규제했다고 그랬냐면 200만 원으로 규제했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서 균형 임대료를 구할 수 있나요? 균형 가격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분리수거 한다고 그랬잖아. 분리수거. 그럼 3P와 2P 더하는 거죠? 그럼 5P네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죠? 800이죠? 그럼 5P는 800이네요. 5P는 800이잖아요. 그럼 P는 얼마예요? 160이죠. 그럼 지금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제했죠. 답은 뭐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데 원래 이렇게 푸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풀리면 한 번만 구해서 얘를 구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얘가 만약에 제가 이제 얘를 바꿔볼게요. 얘가 200이 아니라 1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먼저 균형 가격을 구했죠. P를 구했더니 160이에요. 균형 가격이. 근데 얼마로 규제했어요? 150만 원으로. 맞게 규제했죠. 그럼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초과 공급이 나타나요? 가격이 끌어내려지면 낮은 가격에는 사겠다는 사람 늘고 팔겠다는 사람 줄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때 수요와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가격의 하락에 따라 수요량 더 많이 늘고 공급량 더 많이 감소하니까 초과 수요 더 많이 커진다.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초과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대입시켜 봐야 되죠. 이 금액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각각 공급량과 수요량이 나올 거니까. 그럼 또 한 번 풀어야 되죠. 초과 수요라면 낮은 수요는 규제했다면 그럼 시간이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뭐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균형 가격을 구하지 않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풀이. 보통 이렇게 안 풀어요. 다 구하는데 아까 풀었듯이 푸는데 제가 풀라는 대로 풀어보시라고요. 무조건 이 수치를 규제 임대료가 있으면 얘를 P 대신에 대입하세요. 뭐 대신에 대입한다? P 같은 내 돈이잖아요. P 대신에 이 금액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대입시키면 3 곱하기 200이죠. 그럼 600에 200을 더하니까 800이네요. 맞아요. 그럼 200을 대입시키면 1000에서 400을 빼니까 600이네요. 그럼 뭐가 더 많아요? 지금 뭐가 많아요? 공급이 더 많죠? 그럼 얘는 초과 공급 얼마예요? 200이죠. 얘를 찍는 순간 틀린 거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대료 규제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초과 수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입했을 때 P 대신에 임대료 가격을 대입했을 때 나온 게 초과 수요면 얘가 그냥 답인 거고 보나마나 균형 가격은 규제 임대료보다 더 얘가 높단 말이에요. 그 낮은 수요는 맞게 규제가 된 경우인 거야. 되셨어요? 그런데 계산한 게 초과 공급이 나오면 사실은 이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 둘 중 하나라고. 근데 초과 공급이 나왔다 그러면 초과 공급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임대료 규제를 높은 수준으로 규제해버리면 공급자가 삐치지 않고 그냥 원래 그 가격대로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나서 초과 공급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얘는 뭐로 가면 된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로 가면 된다고요. 이게 문제를 푼 요령이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럼 뭘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균형 가격을 구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그냥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를 150으로 들어가 볼까요? 150만 원. 그럼 150만 원이면 얘 대입시키면 되네요. 얘도 대입시켜보죠. 그럼 150이면 450에 200을 더하니까 650이죠. 그럼 얘는 150을 집어넣으면 1000에서 300을 빼니까 700이죠. 그럼 초과 수요가 50이죠. 그럼 얘는 답이에요? 답이 아니에요? 초과 수요 50은 답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계산된 게 초과 공급으로 나오면 초과 공급이 답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도 없다로 가라고. 그게 문제를 푼 요령이라고. 됐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시간 부족해서 문제 못 풀어요. 그 다음 6번. 응용을 시켜봤어요. 이제까지 계속 가격이 변함에 따라 가격 탄력성이 먼저 곱하고 소득 변화율이 얼마인가 이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이 문제 풀 때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뭘 강조했냐면 가격에는 뭘 곱하고 가탄을 곱하고 소득에는 뭘 곱하고 소탄을 곱하고 소득 탄력성을. 맞아요. 그 내용 기억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 곱하는 건데 수요량이 계산됐을 때만 걔는 나눠준다고 그랬죠. 나머지 이용 안 한 애로 나눠주면 된다. 그게 순화식? 순화였어요. 순화.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암산으로 풀어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전 이걸 이렇게 푼다고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 소득 탄력성 0.5.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얘를 이렇게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을 줬구나. 소득 변화율을 줬구나. 그럼 소득 변화율 어디에 곱해요? 소탄에 곱하죠. 그럼 곱하기 얼마예요? 10에다 0.5 곱하면 5죠. 그럼 5% 증가해야 됐는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증가했대요? 8% 증가했대요. 그럼 가격의 변화에 따라 3%가 증가한 거죠.
네? 그럼 수요량이 나온 거죠, 3%가. 지금 3%가 수요량이잖아. 그러면 지금 얘 이용했죠, 이미. 얘도 이용했죠. 얘도 이미 끝났죠. 그 3%를 뽑아냈잖아.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0.6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수니까 나시 나눠주래매. 그럼 얘를 얼마로 나누면 0.6으로? 그럼 3 나누기 0.6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겠죠. 5. 근데 5% 상승을 딱 찍는 순간 틀린 거라고요. 왜 틀려요? 수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은 하락해야 된다, 상승해야 된다. 가격을 하락시켜야죠. 가락이 아니라. 그래서 가격은 하락인 거죠. 답이 2번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암산 되세요, 이제? 몇 초 안에 풀어야 되냐면 얘는 정말 이제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문제 유형을 잡아서. 무조건 곱하는지 어디다 곱하는지 나누는지만 판단하면 이 문제 푸신다고 했어요. 풀 수 있다고. 그 다음 7번. 주거분리와 직주분리를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얘를 섞어서 문제를 내본 거죠. 주거분리와 직주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1번. 고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고자 저소득층 주거지와 멀리 떨어지고 지들끼리 몰려 살아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저소득층은 고소층과 어울려 살고 싶은데 붙여주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몰려 산다. 근데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경계 지역에선 가치가 비슷해진다, 생판 달라진다. 비슷해진다. 그래서 걔가 증조 할아버지예요, 고조 할아버지예요. 고조 할아버지였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는 고저. 얘가 경계였습니다. 경계지역. 그럼 경계지역에선 가치가 많이 달라져요, 비슷해져요? 비슷해지니까 높은 건 낮아져야 되고 낮은 건 높아져야 된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비슷해지다가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버리거나 경계지역에서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어지는 침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형태로 바뀌어지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천이 계승이죠. 근데 침입은 침입으로만도 끝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경계지역의 고가주택은 잘 보세요.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저가주택의 무슨 외부 효과로? 마이너스 V의 외부 효과로. 할인거래돼요? 할증거래돼요? 할인거래되죠. 마이너스는 할인이잖아. 그럼 경계지역의 저가주택은 옆에 있는 고가주택의 무슨 외부 효과로? 정의 외부 효과로. 옆에 있는 저가주택들보다 할증거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억이 꼭 나셔야 됩니다. 그럼 원래는 수선을 하면 이 수선에 들인 비용이 있고 이 수선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본은 들인 비용만큼 가치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500의 비용을 들였으면 500만큼 가치가 상승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경계지역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가주택들보다 옆에 있는 저가주택이 무슨 외부 효과로? 부의 외부 효과로 가치 상승분을 끌어내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가치 상승분이 400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니까 들인 비용보다 가치가 덜 상승하는 거죠. 그럼 뭐가 더 커요? 얘는 비용이 더 크잖아. 그럼 수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수지 안 맞으니까 이 수선이라는 행위를 해요, 안 해요? 얘 안 하겠죠. 그럼 수선을 점점 깊이 하니까 질적수준이 향상돼요, 저하돼요? 저하되니까 상향여가, 하향여가? 하향여가 지속되겠죠. 기본은. 됐나요? 그럼 얘는 가치가 뒤로 빠졌으니까 전진했어요, 후진했어요? 후진했죠. 얘를 후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고요. 됐어요? 그 다음 다시 이쪽 이제. 경계지역에 있는 저가주택도 노후화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수선을 하려고 봤더니 옆에 있는 고가주택이 정의 외부 효과로 가치를 끌어올려요. 그럼 들인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클 수 있겠을까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가치가 앞으로 나아갔죠. 그럼 정의 외부 효과는 전진의 원칙과 관련이 있을까요? 후진의 원칙? 전진의 원칙? 그럼 얘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느낌이 팍 오죠. 바꿔놓으면 틀린 게 느껴지잖아. 우, 타 보이잖아요. 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니까 이 수선을 하겠네요. 적절한 수선이 이루어져서 얘는 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질적 수준의 향상이 나타나니까 걔는 무슨 여가? 질적 수준이 올라가는 건 상향, 떨어지는 건 하향 여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1번을 틀렸다고 잡아내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 2번이 함정으로 파해져서 할증 할인을 바꿔서 틀린 문장이 답으로 나오죠. 근데 얘를 지금 맞게 해놓은 거죠. 2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에 경제지역 부근의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 거래되어 할증? 이 문제 풀 때 무조건 이렇게 푸시라고 그랬잖아요. 고소득층 주택 경계지역이다 그러면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쳐놓고 문제를 풀고 저소득층 주택 플러스 쳐놓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할인 거래되는 게 보이죠. 그럼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 거래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놓칠 수 있다고. 그 다음 3번. 경계지역의 고소득층 주택은 옆에 있는 저소득층 주택의 부의 외부 효과 맞죠? 일반적으로 수선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커지죠? 맞아요? 틀리죠? 지금 얘가 가치 상승분이 더 적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무슨 외부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부의 외부 효과 무슨 원칙? 후진의 원칙에 따라 들인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작죠? 그래서 적절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왜 3번이 틀렸는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4번. 도심에 직장을 두고 외곽에 주택을 두는 것을 직주분리라고 하며 그 원인으로는 도심의 집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외곽으로 빠져나갔죠. 외곽으로 빠져나가도 교통발달에 따라 출퇴근 가능하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갔죠. 도심의 환경이 악화되니까 쾌적성을 추구하고자 외곽으로 빠져나갔죠. 정책적 배려에 따라 외곽으로 빠져나갔죠.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맞아요. 그게 직주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5번. 직주 분리의 결과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문제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직주 분리의 결과로 도심안 가운데는 밤만 되면 텅 비어요. 잠자로 외곽으로 가니까.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 그 모양이 도넛 닮았다. 도넛 현상.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럼 외곽에는 잠만 자는 도시가 형성되네요. 얘를 뭐라고 해요? 외곽의 침상 도시와 베드타운이 형성된 거죠. 그럼 외곽의 집가는 올라가나요? 외곽의 집가 상승. 그러면 얘는 외곽의 집가가 상승하면 도심의 집가가 그대로 유지가 돼도 도심 집가의 상대적 하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격차가 줄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이 나오네요. 그럼 그 결과로 외곽의 집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교통체증이 발생하니까 도심의 환경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나 다시 돌아가 살래? 직주 접근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여전히 집가 수준이 높으니까 주택이 단층으로 지어진다. 고층으로. 고층. 그래서 도심 주택의 고층화는 직주 접근의 원인이다. 결과물이다. 결과물. 그 내용도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3번 보기의 내용을 잘 못 들어봤더라도 1번, 2번, 4번, 5번이 명확하게 틀린 걸 우리가 공부를 강조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찾아내시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 8번. 부동산의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함정이 조금씩 있죠. 자,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짓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주기가 좀 더 길어요. 진폭도 크다고 그랬죠. 그럼 주기가 2배 정도 길다고 했어요. 일반 경기 주기보다 길면 맞네요. 정점은 낮고 저점이 높으면 얘는 진폭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진폭이 작다라고 지금 함정판 거죠. 그러니까 정점은 높고 저점이 낮아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정점이 더 높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야 진폭이 큰 거죠. 진폭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점은 더 낮고 저점은 더 높다 그러면 진폭이 작은 거잖아. 그래서 X라고. 실제 출제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111 부동산 정책 경기 변동. 정책이니까 정책은 예측할 수 없었죠. 그래서 무슨 변동이 맞아요? 무자유의 변동 맞는데 이걸 보면서 쓱 지나가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기적 변동이 아니라 비주기적 변동이죠. 여기서 틀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미 이쪽을 보기로 마음 먹은 거죠.
보통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틀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2번이 왜 틀렸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주기적 변동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계절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것 대답하세요, 빨리. 계절적 변동, 중장기적 변동은 개발, 재개발에 의해서 약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 추장. 그래서 장기적 변동을 추세적 변동이라고도 했었죠. 맞아요. 그 다음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은 자기, 무작위. 무작위적 변동이었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지진, 홍수, 전쟁, 혁명. 이런 내용들. 혁명도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시험에 나올 리는 없죠. 정책 변화가 보통 나온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각 국면은 명확하고 규칙적으로 나타나요? 불명확, 불규칙. 불명확,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더라. 그 다음 4번.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경기는 역순환한다. 이게 맞죠, 이게.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저를 보실래요? 일반 경기와 비교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모든 투자 부분의 수익률이 높아요, 낮아요? 모든 투자 부분의 수익률이 높죠? 그럼 비수익성 부동산인 주택에는 웬만하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주택 건축 경기는 상대적으로 나빠진다고 그랬죠. 근데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물건이 잘 팔리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한 건물, 상업용 건물과 물건 만들기 위한 건물, 공업용 건물에 수요가 많아져요? 그럼 얘들 많이 짓겠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주택 건축 경기는 동시순환, 역순환? 역순환하고 일반 경기와 상공의 건축 경기는 동시순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둘은 동시순환한다, 역순환한다? 역순환하는 거네요. 주택과 상공이. 하나 더. 주택과 상공을 나눴던 시리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공부했던 내용의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은 주거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발생해요? 상공에 쳐요? 거미줄은 얼굴에 턱하니 걸린다고 그랬죠? 발길이 걸려요? 얼굴에 걸려요? 얼굴에. 상공에 친다? 그래서 상업용, 공업용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급자가 짱구가 아니면 거미집에 걸린다, 피한다? 피한다. 그래서 공급자는 반드시 현재 가격에만 반응해서 현재 공급량이 결정된다, 미래 공급량. 거미집 이론은 짓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생산하는데. 그럼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공급하기 시작하면 실제 공급되는 건 현재 공급돼요, 미래에 공급돼? 미래. 그래서 막상 미래에는 공급을 많이 해놨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서 가격이 폭락. 펑펑 울면서 현재 떨어진 가격에 맞춰서 미래 공급량을 줄였더니 그때는 수요가 더 많아서 가격 폭등. 반복해가면서 거미집의 균형점에 다가가는 모양이 거미집을 닮았다 해서 거미집 이론? 수탄? 수.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 택지용의 최온방권이 뭐였죠? 택지로 이용되는 가장 마지막 권역. 한계지? 택지용의 한계지였어요. 그럼 한계지는 주거용 한계지와 상공의 한계지 중에 뭐가 더 멀어요? 술주자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술 마시고 내릴 곳에서 못 내리면 멀리 간다. 자가의 한계지와 차가의 한계지 중에 뭐가 더 멀어요? 자가용을 타면 멀리 간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멀리 가기 위해서는 완만해야 멀리 가요? 급해야 멀리 가요? 자, 급하면 얼마 못 가죠, 지금. 옆으로 얼마 못 가잖아. 완만하면 멀리 가죠. 사람도 성격이 완만해야 멀리 가죠. 예. 자, 그네요.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 4번. 4번이 맞죠, 지금? 그 다음 5번.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보다 매수인 중시 경향이 강화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 시리즈. 자, 들어갑니다. 거기 해설 다 달아놨어요. 상향시장 가격 상승 하락. 가격 상승.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그럼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서 누가 힘이 세다? 공급자. 반대편 사람이 힘이 세다고 그랬어요. 공급자 매도인 중시 경향. 근데 매수인이라고 했으니까 X네요. 또 하나. 얘는 직전 거래 가격이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가예요, 하한가예요? 뭐 그려보면 되신다고 그랬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죠? 그럼 기존 가격이 제일 높아요, 낮아요? 낮죠? 하한가죠?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가 꼭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단순 명료 복잡 다양?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9번. 이 문제에서 분명히 1억 6천 찍고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발 정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초과 이윤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그 정보를 입수하는 데 들이는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초과 이윤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 가치 구한 다음에 못 빼란 얘기예요, 지금. 정보 비용 빼면 이 초과 이윤이 나오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그럼 이 문제를 딱 받아들자마자 뭐 하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잘 적던데. 차, 안됨, 할인. 여기까지 적어놓고 못 풀어요. 그래도 대단한 발전이잖아요. 여기까지 적은 게 얼마야? 그러면 얘를 제가 찍을 때 어떻게 차를 뽑으라고 했냐면 6억 500이죠. 그럼 여기에 공 하나 숨어 있는 거 맞아요? 얘 36300이죠. 그럼 뒤에 00은 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럼 얘를 뺄 때 605 마이너스 363 해주시면 되죠. 그럼 얘가 242가 뜨네요. 그리고 안 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항상 얘는 될 확률이니까 100에서 빼서 80을 구한 거죠. 그럼 0.8을 곱했어요. 그 다음 할인을 해주는데 요구 승률이 얼마니까? 10%니까 얘 1.1로 나누죠. 110% 된 금액이니까 1.1로 나눠야 되잖아요. 몇 번? 2번.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나누기 1.1 나누기 1.1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걸 1.1에 2승을 계산기로 두들기는 것보다 2번 나누는 게 훨씬 쉽다고 그랬어요.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16이 나오죠. 수치가. 그럼 1억 6천일 거잖아요. 1억 6천에서 얼마를 빼면 개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비용 6천을 빼면 답은 얼마? 1억이죠. 네. 이렇게 함정을 파면 난이도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주의를 꼭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차 안됨 할인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제발 빵빵빵빵빵 이런 거 두들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10번. 다음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죠, 여러분.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에서 나온 인력 법칙과 관련된 상권 분석 이론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나온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철도 레일은 두 쪽. 그래서 얘는 오로지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 레일과 레일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열차가 다닐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애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은 크기에는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냥 무조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였죠. 크기 인구수에는 비례인 거고. 그래서 두 도시가 있는데 한 도시가 더 커요. 한 도시가 더 커. A와 B 중에 A가 더 커.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가 더 많이 끌어당겨요? A가 더 많이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기점은, 상권의 분기점은 큰 도시 A 쪽에 가까이 위치해요? 작은 도시 쪽에 위치해요? 작은 도시 쪽에. 그래야 작은 도시 쪽에 있는 사람도 A 도시 쪽으로 물건 사러 온다는 얘기잖아. 그걸 안 헷갈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경계 분기점을 바로 계산을 못하니까 바로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 누구의? 콤파스죠. 이렇게 돌리는 게.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그래서 큰 도시의 면적을 무조건 작은 도시의 면적으로 나눠버리면 걔는 무언가의 제곱으로 나온다. 그럼 그 무언가의 제곱에서 4면 2제곱이니까 2만 끄집어내서 1만 친구, 2를 더해서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나눠주면 작은 도시까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 작은 도시로부터 경계 지점까지 거리가 나왔죠. 그래서 큰 도시의 거리를 구할 때는 전체 거리에서 구한 거리를 빼주면 되더라.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허프의 확률 모델이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허프의 확률 모델은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여러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다. 여러 도시. 그럼 도시가 100개가 돼도 적용할 수 있나요? 각각의 도시의 유인력만 구한 다음에, 근데 그 도시의 유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주어져야 되죠. 그 도시의 크기와 그 도시까지의 거리와 그 거리까지 가는데 드는 마찰계수. 이때 마찰계수의 값은 편의품일수록 마찰계수를 높게 적용해요, 낮게 적용해요? 자, 마찰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이. 그럼 내가 물건을 살 때 편의품은 말 그대로 가까운 곳에서 그냥 사는 건가요? 근데 그 편의품을 사러 가는데 그 위에 뭔가 마찰이 커. 거리도 멀고. 그럼 그 마찰이 크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져요? 내가 이거 사러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이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편의품일수록 마찰계수의 수치가 높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전문품을 사러 가. 그럼 그때는 좀 더 좋은 걸 사야 되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사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마찰이 크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지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문품일수록 고가인 재화일수록 마찰계수를 높게 적용해요, 낮게? 편의품일수록 저가인 제품일수록 마찰계수가 크게 적용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그 상점의 크기와 그 상점까지의 거리와 마찰계수만 알면 그 상점의 유인력 구할 수 있고, 그럼 상점이 100개가 돼도 걔들을 다 더해서 전체를 만들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상점의 유인력을 분자로만 올리면, 알고 싶은 건 무조건 분자로 올린다고 그랬죠? 그 상점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나온다? 그러면 보세요. A 상점이 있고 B 상점이 있고 C 상점만 있어요. C만 있어, 이렇게. 그때 A를 갈 확률이 있겠죠? 그럼 얘들을 다 더해놓고 A를 위로 올리면 되잖아. 그런데 이때 상점 하나가 추가로 발생이 됐어요. D 상점이 생겼대. 그럼 A에 갈 확률은 늘어요, 줄어요? 줄죠. 분모가 커지잖아. 그럼 얘가 E도 있고 F도 있고 온갖 상점들이 있대요. 그럼 A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은 더 주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프의 확률 모델에서는 상점의 숫자도 확률에 영향을 끼쳐요, 끼치지 않아요? 당연히 끼치죠. 크기 영향 끼쳐요? 거리 영향 끼쳐요? 마찰계수 영향 끼쳐요? 그럼 이 마찰계수는 각각의 도시별로, 상점별로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에서 1과 2로 다르게 준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2로 다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게 함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로서 기쁜 경우는 그 함정에 여지없이 빠질 때 기쁘겠죠. 근데 저는 단순한 출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르쳐드린 강사 입장이니까 속이 타요. 빠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저 보세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델은 둘 다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거리의 제곱이고, 허프의 확률 모델은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의 반비례인 거죠. 네. 무조건 제곱이 아니라고, 둘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 모델은 마찰 관계를, 장애물 관계를 고려했네요.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도 적용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레일리의 법칙에 수정된 모델인 거지. 그럼 질문. 확률은 분수예요? 수학이에요? 그래서 중력 모델은 다 수학적 분석 기법인 거예요. 그럼 그때 나온 확률은 실제 매상고예요? 실제 확률이야? 이론적인 확률이야? 이론적인 매상고를 구하는 거죠. 실제 매상고를 구한다 그러면 X라고. 됐나요? 그럼 1번 다시.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 사이의 크기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이미 틀렸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 1번 X. 2번. 배번은 최소 비용 이론이었죠. 비용의 크게 세 가지: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을 통한 이익의 증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그때 중요한 건 세 가지 중요하게 여긴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만 이익이죠.
집정력이라고 나와도 이익인 거예요. 몰려있음에 따라 이익을 누리는 것. 그럼 비용은 작은 게 좋아요? 비용은 작은 게 좋죠. 그러니까 운송비와 노동비는 각각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직접 이익은 이익이니까 얘는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다면 X인 거죠. 그래서 이 셋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셋을 합쳐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각각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게 느껴지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에 배번은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이 각각 최소가 되는 곳이 공장 입지로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뭐 때문에 X? 직접 이익 때문에 X인 거죠. 그 다음 3번.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였고 경계 지점은 큰 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해요? 작은 도시 쪽에 위치해요? 작은 도시 쪽에 위치해서 생각해 보세요.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요만해. 그럼 A가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 이제 A가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이렇게 될까요? 상권의 분기점이. 그럼 A가 어마어마하게 커. 그럼 얘 딱 달라붙겠죠? 다 A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반 잡아놓고 크기가 똑같으면 반일 텐데 경계가. A가 크면 클수록 작은 도시 쪽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쪽으로 간다? A 쪽으로 가서 큰 도시 쪽으로 가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 지금 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 지점은 어느 쪽에 위치한다? 작은 도시 쪽에 위치하는 거죠. 큰 도시가 아닌 거예요. 정말 클래식한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에. 그 다음 4번.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따진다고 그랬죠. 경쟁 점포의 수 따지죠.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을 준다고 그랬어요. 경쟁 점포의 수가 줄어들수록 그 해당 점포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은 높아지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면적에도 영향을 받나요? 크게도 영향 받죠. 그러니까 4번이 맞네요. 네. 그다음 5번. 크리스탈로는 중차원 중심지가 동네에 있는 한라마트, 금강마트가 흡수하는 저차원 중심지. 슈퍼의 숫자는 슈퍼 쪽으로 가까이 위치할수록 늘어난다? 늘어나는 거죠. 얘가 고차원 중심지 이마트 쪽으로 갈수록 흡수하는 숫자가 줄어들었잖아. 뭐였냐면 이거였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슈퍼마켓, 편의점이 4군데가 있었는데 한라마트 하나가 들어선 거예요. 중차원 중심지가.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한라마트를 가네요. 그래서 이 한라마트 주인이 기고만장해져서 이마트 쪽으로 달라붙으면 고차원 중심 쪽으로 달라붙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 이마트를 간다? 그래서 실제로 중차원 중심지 한라마트, 금강마트 등은 K마트 등은 어느 쪽에 위치하지? 슈퍼마켓, 편의점 쪽에 위치하지 이마트 쪽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K마트 없죠? 그럼 망하려고 작정한 거지.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차원 중심지는 저차원 중심지 쪽으로 위치할수록 흡수하는 저차원 중심지 수가 늘어나겠죠. 네, 줄어든다가 아니라 비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10번 되셨어요? 11번. C도시 인근에 이것도 그냥 껌처럼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계처럼.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적용할 때 B 할인점의 이용 개수.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문제를 푸는 거죠. 이거 A라고 분명히 문제 풀어버린다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B. 그리고 뭐 확인? 마찰 개수 확인해야 되죠. A는 1이고 B는 2입니다. 지금 수치가 달라요. 그 다음 도시의 인구의 전부가 아니라 80%가 할인점을 이용하죠. 그래서 안 헷갈리게 문제를 풀려면 여기다가 먼저 80%를 곱해놓고 푸는 거예요. 그럼 48로 먼저 고쳐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 놓고 이제 무조건 크기 밑에다 짝대기자 그으라고 그랬죠. 거리 밑으로 깔아요. 되세요? 그럼 얘는 몇 승? 1이죠, 1. 하나만 하죠. 그럼 얘는 1000. 구했습니다. 1000이에요. 그럼 얘 짝대기자 긋고 거리 밑으로 깔아요. 2승이죠. 그럼 100으로 나눈 거니까 200. 구했네요, 그럼. 전체 얼마? 1200분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B인가요? B죠, B.
200을 집어넣어야지. 1000이 아니라. 그럼 나눠보면 1점, 지금 16점, 6667?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치가. 6분의 1이잖아요, 실은. 그래서 얘가 6분의 1이니까 60만에 먼저 곱하면 6분의 1이니까 10만이죠. 10만에 0.8이니까 8만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얘 그냥 0.8 곱한 48에다가 얘를 곱해버리면 답이 그냥 8로 튀어나온다고요. 네. 두 가지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마찰계수를 무조건 2로 적용해버리면 이 문제 틀려요. 그리고 80%가 아닌 그냥 100%로 계산하면 틀리는 거고 A로 그냥 들어가면 틀리는 겁니다. 해설지에 지금 자세히 적어놨죠? 12번.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오늘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얘였던 거예요. 12번 문제의 정답률이 지금 92%네요. 놀라운 일이. 저의 예상을 항상 뛰어넘어요. 그래서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기억. 리카도는 얘 차이가 나니까 적게 받은 전마가 이 튀어나오네 적어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카도의 내용에서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토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옥도가 높은 땅은 한정돼 있더라. 그리고 그 땅에서 아무리 자본과 노동을 때려박아도 수확되는 양이 체증하지 않고 체감하니까 수확량을 결국은 전체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비옥도가 낮은 땅에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마지막 땅이 뭐였다? 생산비 들어가는 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 최열등지? 농사를 짓는 땅 중엔 최고 열등한 땅. 걔가 한계지? 라고 얘기했었죠. 농지용의 한계지. 그래서 한계지는 무엇과 무엇이 같은 땅? 생산비와 매출액의 크기가 같은 땅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딱 보고 맞았어요, 지금. 설명하고까지. 그래 놓고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가 상승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걸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은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그냥 상식선상에서 대답해 보세요. 공급자는 만드는데,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얼마 이상은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 비용 이상은 이 비용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공급자의 정상이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걔는 기본적으로 다 X였잖아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이윤도 다 못 누린다 그러면 걔는 X였죠.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 누렸잖아요. 다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사후적 독점자는 초과이윤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X였죠.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까? 맞죠? 그럼 결국 비용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가요?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잖아요. 그 말이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게 비용이란 얘기죠. 비용이 생산비죠. 맞나요? 그럼 지대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말은 지대를 뭐로 본 거예요? 비용, 생산비로 본 거죠. 이게 무슨 이론이에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팔고 받은 금액 가격에서 생산비 빼면 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남는 게 커졌다. 얘는 잉여로 본다. 얘는 생산비를 안 본 거죠. 그러니까 뭐만 딱 기억해 두면 되냐면 지대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갔대요. 무언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갔대. 판매 가격이. 그럼 그 무언가는 생산비인 거잖아요. 네. 반대의 경우는 생산비가 아닌 거고. 지금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요. 그럼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 남는 게 커져서 지대가 상승한 거 맞나요? 생산비는 동일한데 남는 게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잉여, 불로소득으로 본 건 맞아요. 니은, 마르크스, 전마, 절대지대설, 토지 소유, 토지 사유화가 나왔는지 보시라고 그랬죠? 토지 소유 떴어요.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 보고. 얘는 비옥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발생하죠. 지대를 가격의 구성 요소로 판단했다. 가격의 구성 요소의 줄 그어보세요. 가격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생산비죠. 지금 가격의 구성 요소, 그게 결국은 생산비잖아요. 생산비. 얘 생산비로 본 거 맞죠? 그 다음 디귿, 마샬, 준마이. 준마이 사케를 먹으면 단계는 취하고 장계는 깬다.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멸해요. 그래서 마샬은 일시적으로 기계장비 등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이는 단기적으로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였다. 맞네요. 리을, 티넨의 이론에 의하면 지대는 가격에 비례하고 생산비와 수송비에는 반비례하므로, 이 식 기억나나 보세요. 잠깐만 여기 보실까요? 이게 기억나면 훌륭한 건데, 기본적으로 팔고 남은 금액이 잉여가 지대죠. 그게 차익지대설이죠. 그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면 이게 남는 거라고 얘기한 게 차익지대설이죠. 그런데 이때 티넨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팔려면 시장까지 날라와야지. 그래서 중앙에 시장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를 가정했죠. 티넨의 고립국이론, 농업입지론, 모든 서양입지 이론의 시초. 그래서 여기서 수송비까지 빼면 그게 남는 거라고 얘기한 게 이게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 지대설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토지 임대료는, 잘 생각해 보세요. 토지 임대료는 토지의 유용성에 따라 달라져요. 유용성이 큰 토지는 임대료가 높고, 유용성이 떨어지면, 쓸모가 떨어지면 임대료가 낮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이 크면 지대는 올라가요? 네.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가격과는 비례하죠. 그래서 플러스잖아, 지금. 이 앞이. 그 다음 생산비, 수송비, 비용과는 반비례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땅들은 지대가 낮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곽으로 갈수록 뭐가 올라가니까, 수송비가 올라가니까 뭐는 떨어져요? 지대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리을에 지대는 가격에 비례하고 수송비와 생산비의 반비례, 여기까지 맞죠. 수송비가 많이 드는 외곽일수록 지대는 낮아지죠. 그런 거 다 떠나서 수송비가 많이 드는 외곽, 그것도 다 떠나서 외곽의 지대가 높아요? 외곽의 지대는 낮잖아요. 집가도 낮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도심은 다 높다? 외곽은 다 낮다? 그게 기억이 나야죠. 그 다음 미음. 알론소는 입찰지대란.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답은 나왔나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리을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을 들어있는 애들 지워버리고, 답은 3번이겠죠, 지금. 그 다음 미음. 알론소는 입찰지대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입찰 경쟁을 붙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뭘 강조했었냐면, 경쟁이라는 단어가 뜨면 뭐는 빵? 초과 이윤은 빵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초과 이윤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고, 경쟁의 결과 뭐는 소멸한다? 초과 이윤은. 그러니까 입찰지대는 뭐가 빵인 지대? 초과 이윤이 빵인 지대지 1인 지대가 아니었잖아요. 이걸 0인데 1로 고쳐내는 문제가 두 군데 하나 더 있죠. 하나. 그게 뭐예요?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에서 최소 요구치. 해당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 해당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대로 올려야 될 매출의 규모. 그래서 최소 요구치는 수요가 수요 수준이 1이 되는 지점이다, 0이 되는 지점이다? 0이 되는 지점이었죠. 네. 그런 게 있었나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1이 아니라 0. 그래서 리을과 미음이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라고요. 12번까지 풀었습니다. 13번부터 10분간 쉬고 보도록 할게요. 10분 쉬세요.